자, 오늘은 독학 아니 그 수능국어 비문학 독해 34페이지. 여기 보면 글을 읽을 때 핵심 요령 포인트 15가지를 얘기했지. 그 중에 보이지? 설명의 방법을 따라 주제와 제재가 확장하는 방식을 살피면서 읽으면은 글 전체의 의미 구조와 글 내용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비문학, 수능 비문학, 국어 비문학은 크게 이제 글은 두 종류가 있어. 문학과 비문학, 그지? 네. 뭐 문학과 비문학이라고 뭐 그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비문학을 뭐라 그러더라? 독서 영역이라 그러더라, 그지? 독서. 그러니까 글을 잘 읽으려면은 첫 번째는 항상 내가 얘기했죠. 그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돼. 정의를 내려준 부분. 항상 비문학 글은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부터 해. 그게 어려우면은 예시를 들고 사례를 들고 또 인용구가 들어가 있고 또 상술도 하고 그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비문학은, 수능 비문학은 독서 영역이라 그런 거 보니까 독서 능력, 글 읽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과 과정에서 다루고 있구나, 이게 짐작이 되지. 네. 그리고 설명글은, 비문학은 설명글로 이루어져 있고 설명을 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그 글이라는 게 한 글의 종류가, 글도 여러 가지잖아. 종류가 한 4가지 정도 돼. 그러니까 묘사글하고 서사글이 있어. 문학작품, 내 설명을 안 할게, 시간 없으니까. 묘사하고 설명은 뭐야? 우리가 그 문학작품 글들 보면 나오지, 그지? 대화하듯이 돼 있고, 그 어떤 행위, 대상의 행위나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디스크립티브하게 잘 설명을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빗대어서도 설명을 하고, 뭐 메타포를 가지고 설명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야. 묘사 글이 있고, 서사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소술된 것들이 있어. 이건 문학작품에서 쓰는, 주로 사용되는 글감들이고 글 종류고, 설명글에서는 설명의 다양한 진술 방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보이는 것대로 정의, 비교 또는 대적, 그리고 분류, 구분,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기술 방식이 막 서로 섞여가면서 글 내용을 구성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이런 어떤 글에 다양한 설명의 방법들이 있지. 이거를 글 내용에서 알고,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지, 이걸 세밀히 분석하면서 읽다가는 세월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읽다가 좀 의심이 나고 그러면은, 궁금하고 그러면, 글이 어떤 글로 구성되어 있나 이걸 잘 찾아보면, 이걸 마치 운동선수가, 야구선수가 몸에 체화하듯이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놔야 된다 그랬지, 그치?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잘 볼 거야. 이제부터 설명할 내용들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설명글은 설명의 방법에 논증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아까 묘사, 서사, 설명, 논증, 이게 글의 어떤 중요한 어떤 글의 종류야. 근데 이 논증은 주장과 근거, 결론과 전제의 글묶음이라 그랬지, 그지? 네. 글쓰기가 내세우는 방법이야. 이 논증도 설명의 기술 방법 중에 하나야. 진술 방법 중에. 그런데 중요하니까 이걸 뽑아 놓은 거란 말이야, 논술을 할 때. 아무튼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는 게 좋겠지, 그지? 네. 그러니까 항상 글을 읽을 때 용어,
그래서 내가 뭐를 살펴야 되는지 또 용어의 의미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선생님이 보면은 항상 궁금하면 찾아. 주제와 제재가 확장한다. 주제는 뭔지 대충 알겠지, 그치? 네. 근데 제재는 모르잖아. 그럼 궁금하면 찾아야지. 주제와 제재라 그랬어.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논술 답안을 쓰고 논술글을 쓰고 막 그럴 때 지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주제와 제재를 헷갈려서 혼동을 해서 글 내용이 잘못 기술되고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되겠지. 항상 그런 거야. 뭐든지. 일단은 선생님이 그 설명할 때 주제와 제재가 뭔지를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응? 네. 자, 봐. 항상 선생님 설명해 줄 때 머릿속에 생각을 집중하라 그랬어. 그지? 생각을 뭐라. 네. 주제는 subject라고. 항상 이런 걸 읽을 때 우리 언어들이 단어들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 첫째는 우리 한자어가 많지, 그지? 네. 한자어는 어디서 많이 들어왔어? 원래는 중국이잖아, 그지? 네. 그런데 우리 아시아 문화권에서 한자를 또 사용하는 나라가 어딨니? 일본이잖아. 일본에서 많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들은 고사성어 이런 것들에서 많이 쓰이죠. 원래 옛날부터 쓰던 거. 네. 근데 일본에서 들어온 한자들은 일본에서 쓰고 있는 한자들인데 서양 우리 메이지 유신이라고 들어봤지? 1600년도에 아니야 1800년 메이지 유신 1800년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면서 걔네들이 산업화와 함께 뭘 했어?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데서 다양한 사상, 문물 이런 것들을 번역 작업을 했단 말이야. 그치? 우리나라는 그걸 못했어. 그래서 부득이하게 걔네들 걸 쓰는 거야. 그러니까 법 같은 거는 독일이 발달돼 있으니까 독일에서 쓰여 있는 것들을 번역 작업을 하고 또 철학 같은 건 프랑스, 뭐 영국 이런 데서 많이 끌어오고 이걸 번역 작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봐. 플라톤이 얘기한 대로 모방이 되니까 예술이 우리가 더 혼란이 오는 거야. 그치? 네. 예를 들어서 철학이라는 거 있잖아. 철학이라는 거. 그 누가 번역을 했냐 그러면 일본 애들이 번역해 그대로 들어온 거란 말이야. 한자를 그대로 얘기하면은 명석할 철자의 학문이야. 명석함을 배우는 거래.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고 플라톤은 옛날에 철학은 철인 그렇지 뛰어난 사람들이 현자들이 한 학문이라 그랬잖아. 그지? 네. 그래서 그걸 배워온 거야. 그런데 철학을 또 어원을 들어가면은 필로소피라 그러잖아. 이 필로소피는 또 어원이 뭐냐면 메타피직스라 그래. 메타피직. 피직스는 물리학. 옛날에는 고대 그리스 때는 물리학이 전체였단 말이야. 물리학이고 철학이고, 그지? 근데 물리 현상이 일어나는 물리학의 메타는 뭐야?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초월한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철학자들이 봤을 때는 자연현상, 자연철학이라잖아. 자연에서 벌어지는 어떤 물리적인 거 이런 것들 현상들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게 자꾸 있는 거야. 그걸 막 고민하다가 보니까 철학이라는 어떤 분과가 생겨난 거란 말이야. 응? 이걸 번역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자도 모르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원도 모르고 그럼 더 어려워지는 거란 말이야. 그치? 좀 알면은 쉬워지는데 되게 재밌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어. 명랑이라고 있지. 명랑. 네. 명랑하다. 명랑이라는 게 근대를 대표하는 어떤 개념어야. 되게 단순하게 우리는 명랑하다 그러는데 그게 되게 심오한 뜻이 있어요. 설명은 내가 생략을 하겠지만 그래서 그 1930년대 40년대 이때의 그 일제강점기 때의 그 우리 그 지식인들이 문학가들도 많고 그때 즐겨 사용하던 용어가 명랑이라는 거야. 그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대를 대표하는 포괄하는 단어가 명랑이야. 그런 것들도
다 저 외국에서 들어온 거란 말이야. 어? 번역자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진 거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또 우리나라 고유어도 있고, 뭐 저번에 봤던 시나브로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차근차근. 이것도 알아야 되고, 한자도 알아야 되는데 또 오리지널 한자의 어원도 알아야 되고, 일본에서 온 것도 알아야 되고, 또 영어에 우리 또 그냥 영어를 그대로 쓰는 것들도 있잖아. 뭐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번역하기가 워낙 포괄적이고 그러면 이제 많이 쓰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 좀 명확하게 하려 그러면은 때로는 그 영어, 일본어 이런 거를 일본 잘 못해. 직접 보면은 이해가 더 쉬울 수도 있어. 자, 주제는 서브젝트란 말이야. 서브젝트. 이거를 이렇게 편의사한 거야. 제재는 타픽이라 그래요. 응? 화제라 그러기도 하지. 타픽은 뭔지 알잖아. 그러면 주제와 제재가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때로는 그러면 서브젝트하고 타픽이라 그러면 좀 느낌이 또 달라지지, 그치? 예. 그런 거야. 단어라는 거. 그리고 언어는 고정된 게 아니니까. 자, 봐봐. 주제는 글의 중심 내용 혹은 글쓴이가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참된 의도를 집약한 진술이다. 그죠? 주제는 그래서 무엇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기술, 진술 같은 말이야. 진술로 써있다는 거야. 명확한 주제를 가진 글은 곧 초점이 명확한 글이다. 즉 주제는 초점이 명확하여 어떤 문제에 관한 하나의 주장이나 논점으로 집약된다. 글의 핵심 논지라 그러지 이거를, 그치? 중심 생각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주제는 뭐냐면 글의 중심 생각을 기술한 문장이란 말이야, 그치? 서술이야. 문장일 수도 있고 단어일 수도 있고 서술이야. 주제가 뭐냐 그러면 뭐 항상 우리 그 얘기를 하잖아. 근데 제재는 뭐냔 말이야. 제재. 타픽이라 그러면 이해가 더 쉽지. 화제. 제재는 주제 개념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한 글의 중심 소재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뭐 의리에 대해서 주제로 의리에 대해서 어떤 글을 썼단 말이야. 사랑에 대해서 썼다 그러면 해보잔 말이야. 사랑에 대해서 여기서 사랑에 대해서 썼는데 거기 보니까 글 안에 보니까 A와 B가 미묘하게 뭔가 나누는 뭐가들이 있어, 그지? 거기에 동원된 말들이 있어. 뭐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겠고, 하위개념, 뭐 아가페적인 사랑도 있겠고, 헌신적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주제는 사랑이고 제재는 뭐 아가페 에로스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지? 이해되지? 네. 그러면 느낌 딱 오지. 주제, 제재, 소재 이런 식으로 위계가 딱 나오지, 그지? 소재는 뭐야?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쓴 어떤 단어들이란 말이야. 그럼 제재는 뭐야? 또는 화제는 소재의 우두머리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야? 주제와 제재, 화제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알겠지, 그지? 네. 아무튼 그걸 분리해서 보면 더 확실히 쉬워지겠지, 그지? 예를 들면 논술 문제를 내면은 많은 학생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주제와 제재가 다른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어디다 초점을 모아야 돼? 주제. 주제인데 제재를 가지고 쓰는 애들이 있어. 논점 이탈이라 그래, 전형적인. 그런 경우도 많아. 알겠지? 네. 그래서 즉 글을 구성하고 전개하는 재료나 글감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재료가 곧 제재 또는 화제이다. 그래서 제재는 주제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심 재료, 소재지. 즉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제재이거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글의 개념적 의미, 즉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제재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좀 더 설명하려니까 선생님이 항상 예를 들잖아. 예를 들어 영국의 소설가 제인 오스틴이라고 있지. 영화로도 많이 나온 오만과 평면이라고 있어. 어? 네. 대충 알 거야. 장편소설 오만과 편견에서 사랑, 거기 보면 남녀간의 사랑 얘기를 주제에 해당하고, 주제라기보다 주제어겠지, 그지? 작가가 소설성
남녀 주인공인 다시와 베넷, 엘리자베스 베넷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담은 핵심 개념인 오만과 편견. 소설 제목이 오만. 이것은 주제로서의 사랑을 뒷받침하는 제재에 해당하는 거지, 그지? 네. 그러니까 남녀간의 주인공 이 내용이 뭐냐면은 딸만 8인가 6명인가 8명 있는 집, 잘 이렇게 중산층 집이 있어. 중산층이라보다 뭐 이렇게 가난 좀 이렇게 잘 살지 못해. 그 딸들의 결혼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그 주인공이 다시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 베넷이라는 그 여자 주인공한테 굉장히 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좀 오만하게 막 한 행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되게 정숙한 여자, 되게 거기에 대해서 불쾌하고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편견이었더라. 그러면서 진짜 남자를 남자는 그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을 사랑하는 얘기를 한 거야. 그 얘기가 굉장히 재밌어. 참고로 영화 같은 데 보면 욕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는데 외국 영화 이런 걸 가지고 공부하면 좋겠지, 그치? 자꾸 들으면서. 어? 그런데 보면은 항상 작용반작용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외국에 뭐 무슨 뭐 폭력물들 나오면 흑인도 나오고 막 쌍욕 나오고 그러면 그거, 그리고 슬랭이라 그러지. 속어들이 많이 나오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지? 어? 그래서 별로 안 좋은데 이 오만과 편견 소설을 영화한 게 있어. 영화 오만과 편견이 있어. 나중에 한번 하나 사가지고 몇 번을 들어봐. 그러면은 영어를 많이 배워. 들리는 것도. 일단 영어 그 안에 있는 대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고급진 거고 너무 정확하고 올바르고 굉장히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공부하기가 되게 좋은 거야. 이런 것들을 몇 개 공부하면은 당연히 소설, 반듯한 소설을 가지고 썼으니까. 왜 우리는 안 하는지 몰라. 응? 시청각 자료로 학생들한테 이런 걸 가지고 공부시키고 그러면 아주 좋을 텐데, 응? 아주 좋을 텐데, 그런 게 있어. 하여튼, 그 정도로, 좋은, 거야.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를 해. 이걸 보고선. 수능 비문학 지문 독해에서 주제로 제재의 파악이 중요해. 왜냐하면 이것을 중심으로 글쓴이의 주장과 표현 방법이 변주되면서 글 내용이 전개되고 또 추상적이거나 논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뭐야? 갖고 있는 개념어, 키워드라는 점에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아무튼 제재가 중요하다는 걸 알겠지. 왜냐면 더 깊게 들어간 거니까, 그치? 예. 수능 지문을 보면은 첫 단락에서 이렇게 지문은 거의 패턴화 돼 있어. 첫 단락에서 어떤 주제를 드러내는데 실제로 그 다음 단락부터 얘기하는 것들은 제재야, 그치? 그러니까 제재는 주제에 종속된 어떤 중요한 개념들이 담겨 있어. 그걸 막 서로 비교하고 막 그러잖아, 그지?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개념들이 착착착 위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잘 파악하면 되겠지. 자, 봐. 제재 또는 화제는 글에서 불쑥 나왔다가 사라지는 단어 또는 서술이 아니라 문장에서 지속해서 나타난다. 그것도 중요한 문장에서. 다시 말해, 글의 중심 문장에 반드시 들어있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제재를 해당하는 키워드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지. 명확한 제재는 문장에서 주되게 논의하는 것을 집약한 진술이라는 건 문장의 서술이란 말이야. 진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을 읽으면서 명확한 제재를 떠올리는 것은 문장의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지름길로, 지문 독해의 핵심은 주제와 관련하여 반복해서 언급된 관련 단어나 서술을 찾는 것이다. 그치? 저번 시간에 그 미래주의 회화 같은 경우도
계속 같은 움직임, 뭐 생동, 뭐 그런 것들이 쭉 연결돼 있잖아, 그지? 제재를 알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글의 중심 생각을 읽어낼 수 있다. 한 단락의 중심되는 생각을 소주제라고 하고 글의 중심 생각, 즉 주제와 구분하여 화제라고도 한다. 그래서 주제, 제재와 중심 생각을 발견하면 읽기에서 모든 것들은 가능해진다. 이것부터 찾아야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제? 네. 그래서 빈번하게, 그럼 어떤 것들이냐, 그럼 또 빈번하게 또는 특별하게 진술된 생각을 찾아내면 글의 중심 생각을 알아낼 수 있다. 글쓴이가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을 집약한 게 중심 문장이고,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 잘 봐. 그래서 일단 당연한 얘기죠. 가장 중요한 문장이겠지. 네. 문장들이겠지. 그리고 가장 단락에서 단락 또는 글 안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생각을 담고 있는 문장이겠지. 상위단. 또 단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집약할 수 있는 문장이겠지. 이쪽에 자꾸 포커싱을 맞춰야 돼. 물론 중심 문장은 단락 안에서 병렬의 관계로 이어지면서 한 개 또는 둘 이상의 문장을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 내용을 보고선 이제 한번 보자. 아까 핵심 포인트가 뭐야? 주제와 제재를 구분하라 그랬고, 파악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주제와 제재의 확정된 핵심 어구를 찾으란 말이야. 관련된, 그치? 그것들의 의미 관계를 살피면은 중심